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미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 그는 문득 서연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니, 살아는 있을까? 그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고개를 저었다. 그녀를 생각하는 것은 금기였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진아그룹 회장실. 강태민의 비서인 오유라는 완벽한 효율성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태민의 일정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까지 관리하는 듯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고 그녀의 판단은 늘 정확했다. 태민은 어느새 아내보다 비서인 유라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 유라는 그런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무슨 생각해요, 여보? 그녀가 다정하게 물었다. 태미는 눈을 떴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는 유라의 손을 잡았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무사히 넘겼어. 고마워, 유라야. 유라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부부잖아요. 당연한 일이죠. 그녀의 미소는 가면처럼 완벽했다. 시간은 강태민의 죄책감을 무디게 만들었지만 완전히 지워내지는 못했다. 그는 오유라가 구축한 완벽한 질서 속에서 안정을 찾았지만 그 안정은 언제나 얇은 얼음판 위에 서 있는 듯 위태로웠다. 그는 오유라의 유능함에 전적으로 의지했고 그녀는 그 의지를 자양분 삼아 진아 그룹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공고히 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아내나 사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민이라는 왕국에 보이지 않는 섭정이었다. 오유라는 태민에게 일일 보고를 하던 중 마치 무심코 떠오른 듯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어제 사모님께서 갤러리에 가신 것 같았습니다. 요즘 부쩍 외출이 잦으시네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듣는 이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했다. 그날 밤도 태미는 어김없이 악몽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에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를 유라가 능숙하게 달랬다. 괜찮아요. 그냥 꿈일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태민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마시기 위해 침실을 나섰다. 펜트하우스의 복도는 달빛에 젖어 서늘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물론 사모님께서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회장님께서 워낙 바쁘시니까요. 다만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이셔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유라는 태민의 표정을 힐끗 살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가 주방으로 향하던 중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오유라였다. 그녀는 아직 자지 않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태민은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했기에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을 붙잡은 것은 목소리의 톤이었다. 그것은 그가 아는 유라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태민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신경 쓸 것 없어. 그냥 부부 사이의 사소한 문제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잦은 외출이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 불쾌한 잔상처럼 남았다. 그는 이유 모를 초조함에 휩싸였다. 몇 번을 말하게 해?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추적당하면 끝장이야.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강철 같은 명령조가 실려 있었다. 낮에 그에게 다정하게 속삭이던 아내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태미는 복도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다. 오유라는 더 이상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물러서서 다음 업무 지시를 기다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순간적으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계획은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유라는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는 듯 하더니 이내 경멸적인 비웃음을 흘렸다. 아직도 그 여자 소재를 못 찾았다고? 무능한 것들.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더욱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플랜 B로 가. 그리고 3년 전 그날 처리했던 그 돈. 그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꼬리 잡히면 당신이나 나나, 아니, 당신만 죽는 거야. 한편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한서연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작은 막대를 쥐고 있었다. 두 줄, 선명한 두 줄이었다. 그녀는 숨을 참았고 이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강태민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3년 전 그날 처리했던 돈. 그 말은 그의 머릿속을 맴돌던 희미한 불안감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3년 전 그가 서연을 밀어 넘어뜨리고 아이를 잃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날과 유라의 비밀 통화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려 했었다.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바꿔줄지도 모른다. 그녀는 생각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태민의 마음도 이 삭막한 집의 공기도 아이의 존재가 녹여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녀는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순간이 필요했다. 남편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그 순간을. 하지만 한 번 피어오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었다. 그는 유라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었다고 믿었다. 서연과의 이혼, 그 이후의 법적인 문제들, 언론 통제까지 그녀는 언제나 유능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목소리는 처리가 아니라 은폐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여자의 소재를 찾고 있었다. 서연이란 말인가? 왜? 서연은 임신 테스트기를 부드러운 천에 감싸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다. 이것은 그녀만의 희망이었다. 그녀는 태민이 최근 자신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녀는 오직 이 새로운 생명이 가져다 줄 미래의 행복만을 그리려 노력했다. 그는 소리 없이 침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잠은 완전히 달아나 버렸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알던 오유라의 모습과 방금 들은 목소리 사이의 괴리가 그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의 편에 서 주었다. 그녀는 서연의 배신에 함께 분노해 주었다. 같은 시각 오유라는 태민의 사무실에서 그의 저녁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 약속은 취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장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태민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라는 듯 손을 뻗었다가 황급히 거두었다. 다음 날부터 강태민은 오유라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의지했지만 예전처럼 맹목적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행동과 말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했다. 흠잡을 데 없는 일처리, 다정한 아내의 모습. 하지만 태민은 이제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태민은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 오 비서. 그리고 내일 아내의 일정을 좀 알아봐줘. 공식적인 것 말고 그는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단지 오유라가 심어놓은 작은 가시가 그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는 며칠 뒤 재무팀에서 올라온 분기별 보고서를 검토하는 척하며 유라가 관리하는 비공식 자금 내역을 살펴봤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것을 유라에게 맡겼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3년 전 그 돈이라는 말이 그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오유라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번졌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태민의 신뢰를 얻었고 이제 그 신뢰를 이용해 서연을 고립시킬 차례였다. 그녀는 태민이 집착적이고 소유욕이 강하며 특히 배신에 관해서는 병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서류 더미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3년 전 그 시기에 거액의 자금이 해외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다. 금액은 그가 서연에게 지급했던 위자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다. 그리고 그 지급처는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유령 회사였다. 그날 밤 서연은 태민을 위해 저녁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탁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임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태민은 자정이 넘어서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태민은 유라를 떠보기로 마음먹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무심한 척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이 해외 컨설팅 비용 말이야. 3년 전에 나갔던 건데 액수가 꽤 크군. 어떤 프로젝트였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유라에게 들릴까봐 두려웠다. 이게 다 뭐야? 그는 식탁을 쏘아보며 으르렁거렸다. 누굴 기다린 거야? 내가 늦을 줄 몰랐어.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이 이해할 수 없는 적대감이 가득했다. 서연의 가슴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가 준비한 말들은 목구멍 속으로 다시 사라졌다. 오유라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서류를 힐끗 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아, 그거요. 그때 우리가 추진하려던 동남아 리조트 사업 관련 자문료였어요. 결국 무산되긴 했지만 워낙 비밀리에 진행했던 거라 회장님께서는 잊으셨을 수도 있죠. 제가 다 처리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몸이 안 좋아 보여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태미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 걱정은 오 비서가 해. 당신은 당신 일이나 신경 써. 요즘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하게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태미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자금이 나갔지? 마치 돈 세탁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처음으로 그는 유라에게 나를 세웠다.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민 씨? 그녀의 눈동자가 혼란으로 흔들렸다. 태민은 그녀의 얼굴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는 오유라가 낮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사모님께서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물론 유라는 터무니없는 헛소문이라며 일축했지만 태민의 머릿속은 이미 의심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오유라의 미소가 잠시 굳어졌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태민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곧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으며 가볍게 웃었다. 당신도 참, 그쪽 현지 사정이 좀 복잡했어야죠. 법적인 문제를 피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회장님께 그런 더러운 일까지 맡기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노려보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서연은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 앞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희망은 다시 절망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민의 뒤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다. 왜 그래요, 여보? 요즘 너무 예민해. 또 악몽 때문에 그래요? 그녀의 손길은 다정했지만 태미는 그 손길에서 왠지 모를 차가움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위로에 안심할 수 없었다. 오유라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태민에게 결정적인 한 방울의 독을 떨어뜨렸다. 단순한 소문을 언급하는 것, 그것은 증거가 없기에 반박할 수 없지만 강태민처럼 의심 많은 남자의 마음을 좀먹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유라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과거는 잊어요. 우리에겐 미래만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다. 과거를 파헤치지 말라는.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3년 전 그날 자신이 서연을 밀어 넘어뜨렸던 그 비극의 날에 그녀는 태민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의 성공을 도왔고 그의 약점들을 낱낱이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서연보다 그에게 더 어울리는 파트너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녀의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한서연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었다. 태미는 깨달았다. 지난 3년간 그는 오유라라는 안락한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그의 죄책감을 방패 삼아 그를 조종했고 그는 기꺼이 조종당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옥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그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그것이 자신을 파멸시킬지라도 그는 더 이상 오유라가 만들어준 거짓된 평화 속에 머무를 수 없었다. 강태민은 겉으로는 오유라의 설명을 받아들인 척했다. 그는 다시 평소의 무심하고 권위적인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신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지난 3년간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과 마주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태미는 어젯밤의 일을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슈트를 차려입고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집을 나섰다. 서연은 그에게 임신 사실을 말할 기회를 완전히 놓쳤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바쁘게 돌아다닌다는 그의 말이 그녀를 옥죄었다. 그는 오유라의 감시망을 피해야 했다. 진아그룹 내에서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유라의 손길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 그는 그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외부의 인물을 고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 그의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의 보안 전문가 박 실장을 비밀리에 만났다. 서연은 산부인과 예약을 확인했다. 혼자 가야 할 것 같았다. 그녀는 태민이 이 소식을 알면 기뻐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으려 했었다. 어쩌면 오늘 저녁에는 그녀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으려 했다. 그녀는 오유라라는 존재가 남편의 귀에 어떤 속삭임을 불어넣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박 실장은 이제 은퇴하여 작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태미는 아무도 모르게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오랜만이군, 박 실장. 태미는 서두르지 않고 본론을 꺼냈다. 내 아내, 오유라 사장에 대해 조사해줬으면 하네. 3년 전 내 전처 한서연과 이혼할 무렵에 모든 것을 진아그룹 엘리베이터에서 오유라는 강태민과 나란히 섰다. 그녀는 태민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말했다. 회장님, 어제 제가 말씀드린 소문은 정말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사과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의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었다.
박 실장은 노련한 눈으로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강 회장의 사생활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회장님, 사모님을 조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 사장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태민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은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굳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됐어. 어차피 사실도 아닐 텐데.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가 말하는 내용과 달리 확신이 없었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오유라는 그것이 자라나도록 매일같이 교묘하게 물을 줄 작정이었다. 비극의 서막은 그렇게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오유라의 계획은 치밀하고 냉정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한서연이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가 가끔 연락하는 유일한 친척, 부산에 사는 먼 사촌 동생의 존재를 파악했다. 그녀는 교묘한 방법으로 그 사촌 동생 이지훈이 서울에 잠시 들르도록 유도했고 서연이 그를 만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 알아. 그래서 박 실장을 찾은 거야.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난 진실을 알아야겠네. 특히 3년 전에 집행된 거액의 해외 컨설팅 자금, 그리고 내 전처의 행적, 모든 것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서연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과의 짧은 커피 타임을 망설였다. 하지만 남편의 냉대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태민에게 알리지 않고 잠시 외출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옥죄는 덫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조사는 물밑에서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박 실장의 팀은 오유라가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흔적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증거는 자금 추적에서 나왔다. 3년 전 해외 컨설팅 비용으로 나간 돈은 동남아 리조트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오유라가 고용한 사설 탐정은 그 만남을 놓치지 않았다. 카페 창가에 앉은 두 사람. 서연이 사촌 동생의 이야기에 잠시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지훈이 농담을 하며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는 순간 셔터가 눌렸다. 사진들은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처리되었고 각도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완벽했다. 그 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세탁된 후 다시 국내로 유입되어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쪼개져 들어갔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흘러들어간 곳 중 하나는 한때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다가 평판 문제로 업계에서 퇴출당한 한 남자의 계좌였다. 박 실장은 즉시 그 남자를 찾아냈다. 오유라는 수십 장의 사진 중 가장 친밀해 보이는 사진 한 장을 골랐다. 남자가 여자의 뺨에 손을 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장면이었다. 그녀는 이 사진을 인쇄하여 평범한 서류 봉투에 넣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그녀는 이 봉투가 강태민의 손에 정확히 언제가 가장 파괴적일지 알고 있었다. 그 남자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박 실장이 그의 도박빚과 현재의 궁핍한 생활을 언급하며 거액의 돈을 제시하자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그는 3년 전 오유라에게 고용되어 한서연의 뒷조사를 했으며 그녀에게 불리한 사진을 만들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다음 날 오후 강태민은 중요한 이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회의가 잠시 정회되었을 때 오유라가 조용히 다가와 그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회장님, 아까부터 회장님 개인 비서실로 배달된 것입니다. 발신인이 없네요. 난 그냥 사진 몇 장 찍어주고 돈을 받았을 뿐이요. 오 비서가, 아니, 오 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연 씨가 사촌 동생이라는 남자를 만났을 때 일부러 오해를 살 만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어. 그리고 그 사진을 익명으로 강 회장님께 보내는 것까지가 내 임무였지. 태미는 짜증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진 한 장이 그의 손에서 바들바들 떨렸다. 흐릿한 사진 속 한서연이 낯선 남자와 웃고 있었다. 남자의 손이 그녀의 얼굴 근처에 있었다. 어제 오유라가 말했던 소문과 잦은 외출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태미는 박 실장에게서 전달받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가 분노에 휩싸여 서연을 몰아붙였던 바로 그 사진. 그것이 유라에 의해 완벽하게 조작된 것이었다. 외로워서 다른 놈을 만나? 자신이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그의 귀를 찢는 듯 했다. 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이것은 증거였다. 배신감과 소유욕이 뒤섞인 맹렬한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어제 아내가 자신을 기다리던 식탁을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위선이고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는 오유라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 실장은 한서연의 사촌 동생이었던 이지훈을 찾아냈다. 그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훈은 3년 전 그날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는 처음에는 누나 서연에게 해가 될까봐 입을 닫았지만 박 실장이 태민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실 규명 의지를 전하자 태민이 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박 실장의 노련한 전략이었다.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오유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회장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연기처럼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태민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고 있었다. 태민은 사진을 주먹으로 구겨쥐었다. 회의, 취소해.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림에 가까웠다. 그날 누나는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안부차 서울에 들렀다가 잠시 만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죠. 지훈은 말했다. 오유라라는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나와 이혼한 직후였죠. 태미는 숨을 멈췄다. 유라가 지훈을 만났다고? 하지만 회장님, 지금 아주 중요한. 오유라가 만류하는 척했지만 태미는 그녀를 밀치듯 지나쳤다. 당장 집으로 가야겠어. 그의 눈은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부서져라 눌렀다. 오유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감추었다.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그 여자는 저에게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다시는 누나와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만약 그날의 만남에 대해 입을 열면 제 식당은 물론이고 제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여자는 악마였습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한서연은 조심스러운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아침 내내 입덧으로 고생했지만 지금은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그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태민에게 어떻게 임신 소식을 전할지 수십 번도 더 연습했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태민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유라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이 조작된 것을 알았고 서연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았다. 알면서도 그를 속였다. 아니, 그를 부추겼다. 그날 밤 병원에서 그를 위로하던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 여자가 당신을 속이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죠. 그녀는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놀라 돌아보았다.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다. 태민이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연의 가슴이 불안감으로 철렁 내려앉았다. 그 위로는 동정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가장 교활한 수단이었다. 태미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내를 의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를 잃게 만든 살인자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종한 것은 바로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여자, 오유라였다. 태민 씨,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희미한 기쁨은 태민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구겨진 사진을 그녀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마지막 결정타는 박 실장이 찾아낸 오유라의 비밀 계좌 내역이었다. 그녀는 3년 전 태민이 서연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다. 서연이 그 돈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유라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유라는 최근까지도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흔적을 전국적으로 찾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사진은 서연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진을 주워들었다. 이게? 그녀는 사진을 보고 당황했다. 이건 지훈이에요. 부산에 사는 제 사촌. 그녀가 고개를 들어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경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오유라는 처음부터 진아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노렸다. 그녀는 태민의 가장 큰 약점인 병적인 의심과 폭력적인 성향을 정확히 파악했다. 그녀는 서연을 고립시켰고 거짓 증거를 만들었으며 태민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태민의 손을 빌려 서연과 그녀의 뱃속 아이를 제거했다. 사촌, 태민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남편 몰래 만나고 다니는 게 고작 사촌이라고? 나를 바보로 아는군, 한서연.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그의 말에 담긴 끔찍한 비난에 숨이 막혔다. 아니에요. 무슨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셨을 뿐이에요. 태민은 서재에 홀로 앉아 박 실장이 보낸 마지막 보고서를 읽었다. 방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그의 눈은 지옥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배신당했다. 서연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오유라에게 철저히 기만당하고 이용당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다. 그는 그냥 가족이에요. 당신이 요즘 너무 바쁘고 외로워서. 그녀의 말이 오히려 태민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외로워서 다른 놈을 만나? 그래서 그렇게 밖으로 나돌았던 거군. 태민이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분노는 자신을 향했다.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폭력성, 자신의 통제 불가능한 질투심. 오유라는 단지 방아쇠를 당겼을 뿐 서연을 죽인 것은 적어도 그녀의 아이와 영혼을,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3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간 듯한 극심한 고통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아니에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듯 본능적으로 배에 손을 가져갔다. 바로 그 순간 태민의 눈이 그녀의 손에 고정되었다. 그의 독에 찬 마음은 그 단순한 몸짓을 최악의 방식으로 해석했다. 그는 더 이상 강태민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행복을 파괴하고 괴물의 속삭임에 노란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악마 오유라를 심판대 위에 세워야 했다. 그의 눈에서 차가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의의 눈물이었다.
진실은 강태민의 발밑을 무너뜨리는 지진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3년간 굳건히 서 있다고 믿었던 기반이 실은 오유라가 설계한 거대한 거짓의 구렁텅이였음을 깨달았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 분노는 3년 전 서연을 향했던 맹목적이고 파괴적인 분노와는 달랐다. 이것은 차갑고 이성적이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자기 혐오가 뒤섞인 분노였다. 그 손은 뭐야?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뭐가 두려운 거지? 그 자식의 아이라도 가졌나? 끔찍한 말이 태민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충격으로 몸을 떨었다.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그는 박 실장이 보내온 모든 증거 자료 녹음 파일, 계좌 추적 내역, 증인들의 진술서를 자신의 개인 금고에 넣었다. 그는 오유라를 즉시 끌어내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진화그룹의 중추신경망에 자신의 뿌리를 깊숙이 내린 상태였다. 섣불리 그녀를 건드렸다가는 그룹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진실을 외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아이가 그를 멈추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었어요. 그녀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태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그녀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가면을 써야 했다. 3년 전 오유라가 그에게 다정한 위로의 가면을 썼던 것처럼 이제는 그가 그녀에게 무지하고 의존적인 남편의 가면을 쓸 차례였다. 그는 그날 밤 평소와 다름없이 펜트하우스로 돌아갔다. 오유라는 완벽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오늘 늦으셨네요, 여보. 많이 피곤해 보여요. 닥쳐. 그가 포효했다. 더러운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그는 서연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서연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태민 씨, 안 돼요. 제발. 저 임신했어요.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절규했다. 태민은 그녀의 위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는 내면의 경멸감을 억누르며 피곤한 척 그녀의 어깨에 기댔다. 그냥 일이 좀 많았어.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그녀의 품에서 역겨움을 느꼈지만 티를 낼 수 없었다. 당신 없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유라야. 그 말이 태민을 잠시 멈칫하게 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임신. 하지만 그 순간은 짧았다. 의심에 사로잡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임신? 그가 경멸적으로 되뇌었다. 누구 아이인데? 말해. 그 자식 아이냐고. 오유라는 그의 고백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여전히 자신의 소나기에 있음을 확인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제가 있잖아요. 언제나처럼 그녀는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태미는 그 입맞춤이 독사의 키스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녀가 그토, 대결은 시끄러운 회의실이나 호화로운 거실이 아닌 강태민의 절대 권력을 상징했던 회장실에서 벌어졌다. 그곳은 이제 두 검투사가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원형 경기장처럼 보였다. 탐정의 보고서, 계좌 내역 사본, 그리고 그 기자의 자백서까지 모든 증거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서연은 절망감에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당신 아이예요. 당신 아이란 말이에요. 그녀가 울부짖으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그녀의 저항은 태민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그녀의 눈물과 부인을 모두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긴급 호출을 받은 오유라가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이
침착한 모습이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급하게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그녀는 여전히 직함과 함께 경어를 사용했다. 주주총회가 곧 거짓말. 그는 광기에 휩싸여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눈이 멀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소유물이 감히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대한 모멸감으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서연을 밀쳐내기 위해 두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앉아. 강태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평소에 의존적이거나 격정적인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는 첫 번째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던졌다. 조작된 사진에 대한 보고서였다. 설명해. 서연은 그 거대한 힘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다. 그녀의 등 뒤에는 육중한 대리석으로 마감된 거실 바닥이 있었다. 안 돼. 그녀의 짧은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너무 늦었다. 오유라는 보고서의 제목을 힐끗 보았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안색이 변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이건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입고 있던 얇은 실내복 아래로 새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검붉은 피가 천천히 그리고 무섭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이해를 못해? 강태민이 경멸적인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두 번째 서류 뭉치를 던졌다.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의 비자금, 재무 보고서였다. 3년 전. 그 돈은 어디로 갔지? 오유라? 아니, 오 사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 총감독? 강태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그를 불태우던 맹렬한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축축한 공포가 밀려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비명은 짧았고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지독하게 무거웠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거실은 순식간에 비극의 무대로 변했다. 강태민은 자신이 밀쳐낸 아내가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온몸을 지배했던 불같은 분노는 차가운 공포로 변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갔고 그제야 선명하게 보았다. 그녀의 얇은 홈웨어 아래로 순백의 대리석 위로 검붉은 피가 섬뜩할 정도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것을. 그 광경은 그의 마비된 이성을 후려쳤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내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아 일으켰다. 그녀의 몸은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안 돼, 안 돼, 서연아, 정신 차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구급차를 불렀다. 그의 손은 아내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그 축축하고 따뜻한 감촉이 그의 죄책감을 더욱 선명하게 후벼 팠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죄를 추궁당하는 아내의 자격이 아닌 동등한 적수의 자격으로. 그녀가 웃었다. 그것은 그에게 늘 보여주던 부드러운 미소가 아니었다. 차갑고 조롱이 가득한 비웃음이었다. 결국 알아냈군. 3년이나 걸렸어. 당신은 여전히 멍청해. 강태민. 병원으로 가는 길은 지옥처럼 길었다. 응급실의 소란 속에서 서연은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다. 강태민은 차가운 복도 의자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셔츠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자식의 아이라도 가졌나? 자신이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 적나라한 인정은 강태민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는 부인이나 애원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오만한 시인을 예상한 것은 아니었다. 왜? 그가 울부짖었다.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갈라졌다. 난 당신을 믿었어. 난 당신에게 모든 걸 줬다고. 그때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오유라가 복도 저편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태민이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완벽한 타이밍에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와 걱정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모님은요? 모든 것, 오유라가 일어섰다. 그녀는 책상 주위를 돌며 진아의 성공을 담은 사진들을 훑어보았다.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그림자를 줬지. 상류층의 경멸을 줬고 나는 유능한 비서였고 쓸모 있는 아내였어. 하지만 결코 주인은 아니었지. 그 자리는 언제나 당신의 것이거나 아니면 그 멍청한 전처의 것이었으니까. 태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다. 수술실에 들어갔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는 횡설수설했다. 오유라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대신 따뜻한 캔 커피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거 알아? 내가 말단 비서였을 때 당신을 존경했어. 당신을 위해 미친 듯이 일했지. 하지만 당신 눈에는 한서연밖에 보이지 않았어. 연약하고 쓸모없고 그저 꽂꽂이나 하고 울기만 하는 여자. 당신은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사모님이라는 이름을 그녀에게 줬지.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 사진 때문에 두 분이 다투신 겁니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죄책감은 여전히 그를 짓눌렀지만 오유라의 질문은 그의 분노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배신당했다는 그 감각을 그녀는 씁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깨달았어. 당신의 사랑 따위는 한 푼의 가치도 없다는 걸. 유일하게 가치 있는 건 바로 이거였어. 그녀가 그의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권력, 진아. 난 그걸 원했어. 그리고 그걸 가지려면 그 여자를 제거해야만 했지. 오유라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모님께서 왜 그런 짓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알면서도 회장님을 이렇게 극한까지 몰고 가다니. 그녀는 태민의 폭력이 아니라 서연의 배신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화살을 돌렸다.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군. 강태민의 목소리는 죽은 듯했다. 당신은 내 약점을 알았어. 내 질투심을. 당신이 내가 그 짓을 하도록 밀어붙인 거야. 태민의 흔들리던 눈빛이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그래, 서연이가 먼저 날 속였어. 그녀가 날 기만했어. 오유라의 위로는 독처럼 그의 합리적인 사고를 마비시켰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폭력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 서연을 향한 비난이라는 구명줄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밀어붙여? 오유라가 큰 소리로 웃었다. 난 그냥 사진 한 장을 줬을 뿐이야. 강태민. 몇 마디 속삭였을 뿐이라고. 그 여자를 밀어 넘어뜨린 건 당신이야. 어느 놈의 아이냐고 소리친 것도 당신이고. 그건 당신 안의 악마였어. 내가 아니라 난 그저 그 악마가 갇힌 우리 문을 열어줬을 뿐이야.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흐르고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태민이 벌떡 일어섰다. 아내는 어떻습니까? 의사는 태민과 유라를 번갈아 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산모의 생명은 겨우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잔인한 진실이었다. 강태민은 반박할 수 없었다. 그 자신이 바로 흉기였고 그녀는 그 흉기를 쥔 자였다. 당신은 악마야.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민이 다그쳤다. 하지만 뭐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를 잃었습니다. 임신 10주 차였습니다. 자궁 외벽이 심하게 손상되어 출혈이 너무 의사의 말은 더 이상 태민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임신 10주. 그는 자신이 서연을 밀쳤을 때 그녀가 외쳤던 말을 떠올렸다. 당신 아이예요. 그리고 당신은 공범이지. 오유라가 즉시 받아쳤다. 이제 어쩔 건데 날 경찰에 넘길 건가? 무슨 증거로? 새 아내에게 속아서 전처와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고? 주주들이 뭐라고 할까? 진아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강태민, 3년 전 당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것처럼 오유라가 태민의 팔을 부축했다. 그녀는 태민을 대신해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회장님께서 충격이 너무 크셔서 그녀는 태민을 의자에 다시 앉히고 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도 동정심도 아닌 오직 계산적인 차가움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이날을 대비해왔다. 그녀는 그가 감히 자멸을 선택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 했다. 그냥 잊어버려, 태민 씨.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우린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왔어. 우린 여전히 완벽한 커플이야. 내가 당신을. 회장님,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녀의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태민은 그 말을 서연의 거짓말과 배신이 끝났다고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슬픔보다 배신당했다는 분노와 아내를 단죄했다는 도착적인 안도감에 휩싸였다. 닥쳐. 강태민이 포효했다. 그는 마치 독사를 본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당신이 틀린 게 하나 있어, 유라야. 난 멍청한 놈이 맞아.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이 모든 것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다음 날 병실에서 서연이 눈을 떴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육체적인 아픔보다 더 끔찍한 것은 뱃속의 공허함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만졌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토록 간절했던 희망, 그녀를 지탱해주던 유일한 빛이 사라졌다. 그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들어와. 사무실 문이 열렸다. 변호사나 경찰이 아니었다. 진아그룹의 주요 주주들, 그리고 강태민이 지난주 내내 비밀리에 접촉했던 외부 회계감사팀이었다. 그들은 숨겨진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광기나 당황스러움 대신 싸늘한 경멸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그녀의 텅 빈 눈을 바라보았다. 그에게서는 단 한 줄기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유라가 밤새 그를 완벽하게 세뇌시켰기 때문이었다. 오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가 이런 도박을 감행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일어났군.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아이, 우리 아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태민은 비웃음을 날렸다. 네가 죽였어. 너의 더러운 거짓말과 배신이 그 아이를 죽인 거야. 자백했어. 강태민이 쓰라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에게 내 어리석음을 고백했지. 당신 같은 사기꾼이 회사 재정을 쥐고 흔들도록 방치했다고. 당신이 공금을 횡령하고 유령 계약을 만들어낸
모든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줬어. 한서연 사건은 그중 일부일 뿐이야.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떻게 이 남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밀어 넘어뜨려 놓고, 아니야. 당신이 날 밀었잖아. 그녀가 절규했지만 태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회계 감사관들이 즉시 오유라의 책상으로 다가가 컴퓨터와 서류들을 봉인하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의 침대 위로 던졌다. 이혼 서류야. 그가 말했다. 난 너 같은 여자랑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어. 네가 감히 내 아이를, 아니, 그게 내 아이였는지도 모르겠지만 네가 모든 걸 망쳤어. 그는 서연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았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오유라가 뒷걸음질 쳤다. 진아는 내 거야. 내가 이룬 거라고. 서연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다. 이혼. 아이를 잃고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게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싸울 힘도 변명할 기력도 없었다. 이 남자는 이미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독한 절망 속에서 펜을 집어들었다. 당신은 기생했을 뿐이야. 강태민이 말했다. 그리고 오늘 난 이 종양을 도려낼 거야. 진아의 절반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서연. 그녀의 이름이 잉크로 번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삶도 그렇게 번져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 태미는 그녀가 서명한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그는 단 한마디의 작별 인사도 없이 병실을 나갔다. 오유라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통제력을 과신했고 한 남자가 타락했을지라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한계를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그의 죄책감에 기댔지만 그 죄책감이 극한에 몰렸을 때 파멸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세상도 완벽하게 닫혔다. 그녀는 텅 빈 병실에 홀로 남아 소리 없는 비명을 삼켰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영원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 생활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이 파괴되는 소리였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건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들어섰을 때 그녀는 강태민을 돌아보았다. 더 이상의 조롱은 없었다. 순수한 증오만이 남아 있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당신은 혼자 죽어갈 거라고. 강태민, 당신도 나처럼 살인자야.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오유라는 서류를 들고 나오는 태민을 맞이했다. 그녀는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웠다. 이제 다 정리되었습니다. 회장님, 힘든 일은 잊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셔야죠.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태민은 지친 듯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비극은 그렇게 한 여자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는 듯했다. 서울의 잿빛 하늘 아래서 한서연은 마지막 남은 것들을 정리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녀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갈 이유도 돌아갈 힘도 없었다. 강태민은 거액의 위자료를 보냈지만 그녀는 그 돈의 대부분을 익명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 돈에는 피 냄새가 났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을 챙겨 서울역으로 향했다. 알아. 강태민이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적어도 난 그걸 마주 볼 거야. 그녀는 목적지 없이 가장 먼저 출발하는 남쪽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그녀의 텅 빈 눈에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못했다. 그녀는 죽은 아이의 환영과 남편의 잔인한 목소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기차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존재했던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문이 세차게 닫혔다. 사무실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강태민은 무너져 내린 자신의 제국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오유라와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는 혼란에 빠졌다. 그의 명성은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승리가 한서연이나 잃어버린 아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이었다. 그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진아그룹은 폭풍에 휩쓸린 거함처럼 침몰했다. 오유라의 횡령과 배임 행위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강태민의 폭력적인 과거와 전처의 비극적인 유산까지 대중에게 알려졌다. 강태민은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막대한 지분을 포기하며 회사의 몰락을 막으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오유라가 남긴 상처를 수습했다. 그녀가 최종적으로 발길을 멈춘 곳은 이름 모를 작은 해안 도시였다. 도시의 소음과 화려함 대신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거친 파도 소리만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해변 근처에 낡고 작은 집을 얻었다. 그곳에서 그녀의 기나긴 어둠이 시작되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가지 않았다. 법정 다툼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강태민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도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도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제국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텅 빈 껍데기처럼 남았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에게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우울증은 그녀를 깊은 늪처럼 끌어당겼다.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았고 그녀의 몸은 종이장처럼 말라갔다. 그녀는 자신이 왜 살아남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와 함께 죽었어야 했다고, 그 끔찍한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태민을 증오했지만 그 증오조차 그녀를 살게 할 힘이 되지 못했다. 그는 박 실장을 통해 알아낸 주소를 손에 쥐고 차를 몰았다. 며칠 밤낮을 달려 그는 서울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인 소박하고 거친 바다 냄새가 나는 해안 도시에 도착했다. 그는 한서연이 이곳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참회하러 온 것이었다. 처음 몇 달간 서연은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웅크린 채 창밖의 바다만 바라보았다. 밀려오는 파도는 그날 밤 대리석 바닥에 번지던 피처럼 끔찍한 기억을 되살렸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다. 자신이 끝없이 추락하는 꿈, 태민이 경멸에 찬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꿈.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차가운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그는 혜연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도예 공방을 찾았다. 공방 마당에는 푸른빛이 감도는 아름다운 도자기들이 햇볕을 쬐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그곳을 바라보았다. 저 안에서 3년의 세월을 보냈을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 자신을 알아보긴 할까? 아니, 자신을 마주하고 싶어 할까?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바다였다. 어느 날 새벽 악몽에서 깨어난 그녀는 홀린 듯이 해변으로 걸어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와 비릿한 바다 냄새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차가운 모래 위를 걸었다. 파도가 그녀의 발목을 적셨다. 그 차가움이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가 망설이고 있을 때 공방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흙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걸어 나왔다. 그녀는 짧은 머리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에 연약했던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낯선 차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무심하게
자신의 도자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았다. 어둠을 밀어내고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잃어버린 아이를 위해, 짓밟힌 자신을 위해,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위해. 그 울음은 끝이 없었고 바다는 그녀의 슬픔을 묵묵히 받아주었다. 강태민은 마른 침을 삼키고 차에서 내렸다. 그가 그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그의 심장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거친 바닷바람에 흩어졌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그를 향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갔다. 그것은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바다의 거대하고 변함없는 존재감 속에서 그녀의 고통은 아주 작은 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갯벌에서 조개를 줍기도 하고 무작정 해안선을 따라 몇 시간이고 걷기도 했다. 그녀는 서서히 아주 느리게 다시 숨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이나 분노 혹은 반가움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깊고 고요한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단단함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지만 동요하지 않았다. 마치 언젠가는 마주칠 낯선 풍경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시간이 흘러 첫 번째 겨울이 지났다. 그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마을 사람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도예 공방을 발견했다.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 전 그녀는 도예를 배우고 싶어 했다. 하지만 태미는 그것이 쓸데없는 짓디라며 반대했었다. 여긴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흙처럼 낮고 차분했다. 그녀는 그를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타인이었다. 태미는 그녀의 침착함 앞에서 자신이 준비했던 말들을 모두 잊어버렸다. 그는 이 강인한 여자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망설이다 공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흙냄새와 유향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늙은 도예가가 물레를 돌리며 흙덩어리를 빚어내는 모습에 그녀는 넋을 잃고 말았다. 무형의 흙이 장인의 손길을 거쳐 아름다운 형태로 태어나는 과정. 그것은 그녀에게 마치 구원처럼 보였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흙 묻은 작업화 앞에서 내가 다 알게 됐어.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오유라가 꾸민 짓이었어. 사진도, 소문도, 모든 게.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마지막 발악일지도 몰랐다. 서연은 그 노인에게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작업은 끔찍했다. 흙은 그녀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자꾸만 무너져 내렸다. 마치 그녀의 삶처럼.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흙을 반죽하고 물레를 돌리고 형태를 빚는 과정에 집중하는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서연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일어나요.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녀의 무심함이 태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다. 아니, 알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난 괴물이었어. 난. 흙의 차가운 감촉은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을 달래주었다. 그녀는 흙을 치대고 내리치며 분노를 쏟아냈고 섬세하게 빚어내며 슬픔을 다독였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내면은 단단해지고 있었다. 노인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스스로 흙과 대화하고 치유할 시간을 주었을 뿐이다. 그는
차마 아이라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흐느꼈다. 그것은 회장 강태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죄와 마주한 한 인간의 절망적인 참회였다. 서연은 그의 울음소리를 묵묵히 들었다. 마치 거친 파도 소리를 듣는 것처럼. 두 번째, 해가 지날 무렵 그녀는 더 이상 새벽에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새벽의 빛과 바다의 색을 자신의 도자기에 담아내려 노력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기교가 뛰어나진 않았지만 깊은 슬픔과 그것을 이겨낸 강인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의 도자기는 그녀 자신을 닮아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태민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서연이 입을 열었다. 당신이 그걸 언제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사실 난 오래전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그렇게까지 약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죠. 노인이 세상을 떠나고 서연은 그의 작은 공방을 물려받았다. 그녀는 그곳을 혜연, 하윤이라 이름 붙였다. 바다와의 인연이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들을 공방 앞에 내놓고 팔기 시작했다. 관광객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독특한 푸른빛 유약과 담백한 형태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공방 안을 가리켰다. 난 여기서 3년 동안 흙을 빚었어요. 흙은 거짓말을 안 해요. 내 분노, 내 슬픔, 내 절망. 그걸 다 쏟아부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녀는 태민을 다시 바라보았다. 당신을 증오하는 마음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짧게 자른 머리에 작업하기 편한 린넨 옷을 입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더 이상 과거에 갇힌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겪어내고 살아남은 자의 침착하고 강인한 눈빛이었다. 태민은 희미한 희망을 품고 고개를 들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서연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녀는 이제 진아그룹의 사모님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해안 마을의 도예가 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흙을 빚어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을 팔아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갔다. 그녀는 작은 트럭을 직접 몰고 읍내 시장에 나가기도 했다. 그녀는 강해졌고 독립적이었다. 용서 못해요. 서연이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태민의 눈이 절망으로 다시 어두워졌다. 서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을 증오하지 않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 당신이 아니에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쌌다. 난 내 아이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내 아이를 배신하고 나 혼자 살아남은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 거친 파도를 보면 그날 밤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고통에 잠식당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앞에서 보인 눈물이었다. 그러니 돌아가요. 강태민 씨, 당신이 오유라에게 속았든 아니든 당신이 내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아요. 그녀의 공방은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라 그녀의 요새이자 안식처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흙과 불과 그리고 자신과 마주했다. 3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이 낯선 바다에 도착했던 연약한 여자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거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자신만의 중심을 잡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시간은 한 사람에게는 지독한 치유의 과정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망각과 성공의 시간이었다. 한서연이 떠나고 3년 후 강태민은 진아그룹을 더욱 확장시켰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제 법적인 아내로서 오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서가 아니었다. 진아그룹의 핵심 계열사 사장이자 태민의 가장 신임받는 파트너였다. 그녀는 태민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존재에서는 안 되는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잊고 싶은 고통의 현현이었다. 당신의 참회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걸고 당신 스스로에게 하세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당신 안의 그 약함과 폭력으로 상처 주지 않겠다고. 언론은 그들을 완벽한 파워 커플이라 불렀다. 강태민의 결단력과 오유라의 치밀한 전략이 만나 진아그룹은 승승장구했다. 오유라는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는 서연과는 달랐다. 연약하거나 감정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사회 거친 남성 임원들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언제나 완벽한 논리로 무장되어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가혹하고도 자비로운 판결을 받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지 않았지만 또한 결코 그를 구원해 주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스스로의 죄를 안고 살아가라는 형벌을 내렸다. 태민은 그녀의 능력에 깊이 의존했다. 유라는 그의 사업적 동지이자 그의 불안정한 감정을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펜트하우스는 3년 전과 같았지만 이제는 서연의 온기가 아닌 유라의 취향대로 미니멀하고 차갑게 재배치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 질서 속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허용되지 않는 듯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미안하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는 수백 번, 수천 번 그 말을 되뇌었다.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서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섰고 자신의 공방으로 자신의 삶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들의 삶에도 균열은 존재했다. 강태민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3년 전 그날 밤을 꿈에서 반복해서 겪었다. 대리석 바닥에 번지던 붉은 피, 서연의 마지막 절규, 그리고 손에 느껴지던 축축한 감촉.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그럴 때마다 그의 곁에는 유라가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뒷모습이 문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문이 닫히고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차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게 되었다. 괜찮아요, 태민 씨. 또 그 꿈이에요. 유라는 잠에서 깬 순간에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당신 탓이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당신을 속이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그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서연에게로 전가시켰다. 그는 차에 올라타지 않고 해변을 향해 걸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그는 한서연이 이곳에서 보냈을 3년의 시간을 생각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진아그룹의 마지막 남은 상징이었던 만년필을 꺼내 바다를 향해 멀리 던져버렸다. 태민은 그녀의 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유라의 말은 그에게 필요한 유일한 변명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는 유라의 존재가 자신을 구원해 주었다고 믿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그날 밤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이제부터 오직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다. 한서연의 말처럼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채 홀로, 그것이 그가 잃어버린 아이와 그가 파괴해버린 한 여자에게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태양은 저물고 있었고 그의 그림자는 길고 외롭게 해변 위에 드리워졌다. 그의 이런 감정적 의존은 유라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했다. 그녀는 태민의 죄책감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그녀는 그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그가 다시는 그날의 폭력적인 분노를 자신에게 표출하지 못하도록 미묘한 공포심을 심어 놓았다. 저는 서연 씨처럼 당신을 배신하지 않아요. 절대. 그녀는 종종 이렇게 속삭였고 태민은 그녀를 더욱 굳게 믿었다. 회사에서도 유라의 입지는 절대적이었다. 그녀는 태민의 이름으로 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그녀의 손에 있었다. 그녀는 태민이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회사의 중요한 업무들을 대신 처리했다. 이런 일은 제가 할게요. 당신은 좀 쉬셔야 해요. 그녀는 언제나 유능한 해결사였다. 임원들은 강 회장보다 오 사장의 눈치를 더 살폈다. 오유라는 회사의 재무 구조를 재편하며 자신의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앉혔다. 그녀는 태민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동시에 진아그룹이라는 성을 자신의 것으로 차근차근 점령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태민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제국을 원했다. 태민은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그는 오유라가 없는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알리바이이자 그의 이성이었다. 그는 그녀가 제시하는 서류에 의심 없이 서명했고 그녀가 추천하는 인물들을 신뢰했다.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강력한 회장이었지만 속으로는 유라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차갑고 정제되어 있었다. 진아그룹의 강태민 회장에게 이 집은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그의 아내 한서연에게는 화려한 감옥과도 같았다. 거실을 가득 채운 값비싼 예술품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처럼 어떠한 온기도 발산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부부 동반 자선 파티에서 두 사람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다. 태민은 유라의 허리를 감쌌고 유라는 우아하게 손을 흔들었다. 모두가 그들의 성공과 완벽한 조화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들의 미소 뒤에는 각기 다른 어둠이 숨겨져 있었다. 강태민은 요즘 들어 눈에 띄게 날카로워져 있었다. 거대한 건설 제국을 이끄는 그의 어깨는 언제나 무거웠지만 최근의 예민함은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면서도 정작 그의 시선은 창밖의 무심한 도시 야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내와의 대화는 이미 오래전에 끊겼다. 태민의 어둠은 3년 전 그날 밤에 멈춰 있었고 유라의 어둠은 차갑고 거대한 야망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태민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은 영원히 내 손아귀에 있을 거야, 강태민. 당신의 죄책감이 바로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족쇄니까.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했다. 한서연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주방 입구에서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태민이 좋아하는 차를 끓여왔지만 그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들의 공간에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 긴장감의 중심에는 늘 남편의 예측 불가능한 기분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갔다. 사무실의 공기가 활시위처럼 팽팽해졌다.
오유라의 완벽했던 가면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질투심의 발로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숙청이었다. 그녀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리고 구석에 몰린 짐승은 본색을 드러내는 법이다.